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쿠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좌파 정권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린란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좀 짚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저거 빼고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그린란드를 향해서 무력을 쓸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하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비해서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진짜로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치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똑같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타깃이 뭐예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투입할 필요도 없죠.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냥 뭐 허락을 하든 안 하든 몇 군데 기지를 더 짓는 혹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공식 선포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1인당 우리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주고 마무리되면 공식 선포 정도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장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작년이었으면 설마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정말로 군대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실제로 군을 꼭 움직여야 될 이유까지 가지 않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전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런 거 군사 행동이라고 그런 게 자칫 수반을 그래서 생포해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주민들을 다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군사 행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포잖아요. 목표가 이미 군사기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인 거고 그린란드 주민들로부터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든 강제로 우리는 미국에 편입되는 걸 찬성한다라는 어떤 사인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일단 매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매입. 그러니까 매입은 돈 주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1인당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 뭐 초반대까지 일종의 위로금 같은 거겠죠. 이걸 일단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건데 지금 그린란드가 정말로 그럼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경제학적 가치를 좀 따져봤을 때. 아니 갑자기 그 생각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을사늑약하고 할 때 뭐 을사오적한테 일본 제국주의가 막 돈 주고 뭐 그렇죠. 자기 주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근데 그거를 상황이. 좀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 뭐가 달라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린란드 경제 가치를 보면은 그린란드 GDP가 한 30억 달러 안팎이거든요. 근데 국가를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GDP의 50에서 100년의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줘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 돈으로 200조에서 400조 원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근데 말이 안 되죠. 어떤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국가의 하나의 국가와 다름없는 어떤 영토를 그렇게 돈 주고 산다.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닌데. 알래스카는 사긴 샀잖아요. 아니 근데 과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가
매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덴마크 쪽에서 그린란드는 매물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무슨 국가를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팔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매입이나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가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국가의 의무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거를 근간부터 흔드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수장을 잡아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 한 국가의 정상을 그렇게 밤에 와서 잡아간다는 이 자체도 그렇고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을 계속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제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그린란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린란드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미국이 지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도 사실은 덴마크의 지금 식민지거든요. 자치령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금 통치 아래 있는 그 원래 로컬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린란드 주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반수 이상이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언젠간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장기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근데 그러면 미국 편입에 대한 의견은? 그 반대가 지금 85%가 나와요. 미국 네. 편입은 반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덴마크의 독립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미국 아래 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고, 그거를 돈가루 놓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완전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BBC 인터뷰를 봤더니 거기 이제 한 주민 인터뷰가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자유세계라고 말하는 사람의 리더가 나와서 덴마크랑 그린란드 사람들 이렇게 비웃고 우리를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대상 혹은 뭐 어떻게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물이 될 수 없는데 매물이 됐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린란드 얘기도 했잖아요. 용역방 깡패의 행태가 똑같다고. 맞아요. 너 얼마 줄 테니까 나가. 도장 찍어. 이거 뭐가 다르냐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덴마크 정부는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덴마크는 뭐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덴마크도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반격을 할 것이다. 그 게임이 되나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반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 정도로 뭔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고는 있는데, 그리고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다른 한 이제 주요 국가들,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제 한 7개 국가들이 공동 성명도 발표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덴마크를 위해서 미국에 맞서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유럽 국가는 유럽 전체에서는 굉장히 소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이 소수의 국가들마저도 언제까지 미국에 맞서서 이런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해 준다든지 대응해 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다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사실상 사면초가나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도와주는 독일, 프랑스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있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덴마크에 대한 방어막이 돼줄지 알 수 예를 없다. 들어서 뭐 실제로 군사력 동원하면 그들 나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안면 몰수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게 근데 제가 이 그 그린란드를 보면서 하나 의아한 부분이 요인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북극 항로, 그다음에 히토리오. 근데 북극 항로야 이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북극 항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됐다, 부상을 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히토리오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안 건드렸을까? 미국이?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어차피 중국이 히토리오 가지고 아까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작년만 해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감히 국제법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가장 무서워했고 중국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그랬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떤 굉장히 비싼 가방을 갖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꾸준히 저 가방이 너무 욕심나. 하지만 훔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그거보다
가방을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나는 저 가방을 가질 거예요라고 네, 트럼프 네. 일기 때부터. 네.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제가 저걸 훔치겠어? 그렇죠. 네. 설마 뭐 제가 그럼 돈을 모으겠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고 거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져가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갖다 줘서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서가 변했다는 거예요. 무력 행위에 대해서 비난은 해도 크게 행동을 하지 않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거에는 아마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전쟁에 좀 염증을 느끼면서 시리아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느 정도의 무력은 좀 눈 감고 그냥 우리 일이 아니면 눈 감았던 분위기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트럼프가 66개인가 네. 이제 국제기구 탈퇴에 서명을 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안보 전략에 따른 것인데 신안보 전략이 보면 초국가 기구들이 주권 침해하는 것을 용납을 못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다. 그 대목을 보는 순간에 그럼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쨌든 그 유엔 산하 66개 기구에서 전격 탈퇴한 거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이 시스템만 추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거죠. 오로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내 문제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럼 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난 5일에는 심지어 파리에서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시리아나 이스라엘하고 뭐 안보 협상하는데 거기 중재도 했어요. 할 건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정말 국제사회의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그 결과에 굉장히 집중해서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그 미국 코미디 프로들 보면 코미디 프로만 아니고 정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사우스 아메리카에 아메리카 들어가지 않냐.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일이다 다. 그리고 웨스트 헤미스피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간섭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보죠. 지금 다른 나라들 중남미 국가, 쿠바, 뭐 콜롬비아, 지금 여기도 지금 뭐 바짝 긴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특히 이제 쿠바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와 교회를 같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마약 조직이든 뭐든 다들 이렇게 다 카르텔이 연결돼 있는 조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되는 거죠. 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뭐 크게 뭐 베네수엘라에서 환영받은 그런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또 무척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다. 근데 이제 새로 그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 그 공석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대통령을 너무 위한답시고 사람들을 이제 검열하고 또 마두로 체포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싹 다 잡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뭐 기사를 쓰거나 이러면 그래서 잡혀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간 미국도 너무하지만 보면 그 상황도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쿠바는 체제 붕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동안 쿠바가 베네수엘라 의존했던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미국이 경제 봉쇄한다면 정말 어렵사리 간신히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그 베네수엘라가 쿠바한테 주던 석유가 쿠바가 필요로 하는 양의 4분의 1 정도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게 지금 끊어져 버린 거고 그럼 지금 그래도 이제 나머지는 러시아가 조금 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대주고 있는데 문제는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에 잡혀간 이후에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마디도 해요. 안 하잖아요. 공개석상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마두로 대통령의 뭐 석방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쿠바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우리 버릴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위기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쿠바에서는 시민들이 저 60세 넘은 어떤 여성분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당장 자기한테 총을 달라. 베네수엘라를 위해 싸우겠다. 60세 이상이면 이제 쿠바 혁명을 겪은 그렇죠. 그런 세대의 네, 약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총을 달라고 자기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조금 다들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콜롬비아 대통령 트럼프 때 먼저 전화했어요? 이제 겁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교적인 행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백악관에서 회동도 갖는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전체에서는 이 국가 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 콜롬비아와 안보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게 가장 큰 골자가 지금 문제인데다가 콜롬비아도 만만치 않게 안에 무장 조직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빌미가 되면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되게 놀란 게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나서 콜롬비아 무장 단체들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국제 논리가 뭐 힘의 논리도 아닌데 저 센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까불면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그냥 먹히고 있다. 그리고 혹시 다음은 난가? 라는 의식이 엄청나게 팽배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면 일단 직접 얘기를 해서 뭔가 그 앞에서 그 칭찬해야 앞에서 됩니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지 뭔가 해결된다는 것도 사람들이 배운 파악을 거고.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1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알려져 있지만 뭐 거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다음에 뭐 설명을 했다고 그런 콜롬비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콜롬비아가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콜롬비아가 가장 그 미국에 들어오는 그 그렇죠. 마약의 마약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펜타닐 말고 전통적인 마약 영화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우리 뭐 나르코스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마약 때문이라면은 콜롬비아가 가장 위험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콜롬비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기를 그 가장 무섭게 지금 생각해서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상황이 최소한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바뀌었다.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고 저기 내가 불러가지고 저기 백악관에서 볼 거라는 그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논리나 이야기들이 지금은 뭐가 다 바뀌는 것 같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법칙을 트럼프 이후에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중남미를 사실상 접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많이 놀랐던 게 베네수엘라 안에 러시아제, 중국제 그 방어망이라든지 전투기 뭐 이런 게.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냥 세워져 있을 때는 그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무력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한테는 가장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많이 그걸 팔려고 노력을 해서 베네수엘라 예를 들어서 중국제 뭐 레이더 엄청 저 크고 그렇죠. 뭐 한 건 설치했는데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었어요. 무용지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베네수엘라 따라서 그거 비슷한 걸 이제 살려고 많이 했던 손님들이 이제 싹 사라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대만을 침공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마라는 자세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사례들이 자기네 뭐 쟤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다라는 논리로 오게 되면 이제 아시아도 큰일 나는 근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그 얘기는 약간 회의적인 게 트럼프가 지금 뭐 마두로 생포해가 그렇게 논리에 따른 겁니까?
그렇죠. 힘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중국이 니네 대만 침공해도 내가 찔리는 게 있어서 나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나오겠냐고. 트럼프는 가만히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명분을 얻었죠.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득과 실이 모두 있는 겁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실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분에 있어서는 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계속 득은 없고 실만 있는 데는 어디냐. 결국 중남미에서 친중 친러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모든 게 다 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눌려서 이제 또 반대로는 미국에 더 잘 보이려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전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중 친러 노선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친미 노선으로 이걸 외교적 방식을 수정하려면 정부가 과거에 반미를 외쳐왔던 걸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이거는 너무 사실상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하고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지금 마두로 체포가 알려준 교훈은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미국에 잘 보이면 안전해가 아니라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저렇게 된다. 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저기 북한 행보 보세요. 뭐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 미 제국주의 정상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도타드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싹 해도 국제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줄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남미 국가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됐을 때 러시아도 별말을 안 하고 중국도 말은 하는데 말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자기들은 계속 다음은 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근데 없다.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에너지 수급선이라든지 식량 수입선이라든지 이런 거죠 상당히 타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타격이 경우에 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뒤집어 엎고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린란드나 중남미로 국한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짚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에는 중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미치는 영향이 또 중동에게까지 가 닿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유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트럼프의 행보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데 그 현상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남미 짚어봤고요. 그린란드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쩌면 물리적 충돌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에 이란하고 물리적 충돌을 했을 때만 해도 부딪혀 보니까 물론 미국이 뒤에 있으면 뭐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강제로 뭔가 그 이란 정권을 축출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축출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용기와 희망을 얻은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항상 네. 첫걸음 떼기가 어렵지. 맞아요. 첫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정말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뭐 중동의 군사 강국이고 지역 영내 영향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말 몹쓸 용기를 얻은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항상 이제 그 보면 짱 밑에는 밑에가 쭉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렇죠. 암살. 네. 근데 또 이란이 시리아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란은 또 시리아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리에서 안보 협정을 한 것도 미국의 중재에 따라서 원래 시리아는 당연히 미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국가인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리아에서는 과도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데리고 있어야 이란을 상대하는데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를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도 정부를 만든 이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켰잖아요. 근데 붕괴시킨 아사드 정권은 이란의 어떻게 보면 방어막 같은 존재였어요. 되게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건데 이걸 무너뜨리고 과도 정부 만들더니 갑자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분위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란은 그러면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군 정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베네수엘라 침공하기 전이고 지금 침공한 이유는 이란 그다음에 이란은 지금 제코가 석사 아니에요? 맞아요. 체코가 아니라 지금 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이란 뉴스들을 계속 봤지만 최고 지금 정권이 무너질 최고의 수도 위기. 있다는 그런 위기가 지금 있고요. 그게 지금 시위대가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시위대도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슬람권 시위는 금요일을 계기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이 지나면 정말 유혈 사태가 더 세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역시나 베네수엘라 침공이 어떻게 보면 시위대에게 이렇게 되면 우리 정권을 미국이 끝장낼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미 입장 바뀌지 않았어요? 시위대한테 니네가 유혈 진압해? 그럼 네. 가만 안 둬? 네. 이미 입장 나왔죠. 입장 나왔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도 이미 무장을 한 상태로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그 시위대가 쏜 총에 사망하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이? 네, 경찰이. 계속 지금 무장을 하겠다고 하고 일부 무장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전면 이제 무장해서 정권에 대항한다라고 나오는 거는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불리한 건 이란 정부거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먹의 시대가 도래했다.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먹의 시대를 푸틴이 앞에서 잘 끊어줬던 거죠. 푸틴이 열고 트럼프가 내달리고 다른 쪽에서 이제 따라가고 뭐 중국이 닫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 기존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사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던 건데 그걸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모두 다 파괴를 하고 있고 더 두려운 점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막 작은 나라도 아닌데 대통령을 뽑아오는데 이렇게 수행하는 작전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딱 핀포인트 잡아서 그 모든 다른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잡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력한 사람들을 살해 공격을 할 때도 저희가 봤었고, 그러니까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국방이 이런 발전된 기술과 합체가 되면서 이 국가들이 다른 더 돈이 많고 큰 국가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좀 더 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도 당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쿠바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돈도 없는데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한 번에 없어질 텐데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은 우리도 하메니도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그 암살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점점 더 방어적으로 나오고 보호적으로 나오고 공지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에서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주먹의 시대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정식으로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보세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에 쓰는 작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전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나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 우리 군이 능력은 돼요. 그러나 왜 안 하겠어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규범이 있고 이걸 지키느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이 작전의 무용담처럼 막 기사가 쏟아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또 이렇게 받아 쓰는 데서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누가 몰라서 안 쓰냐고. 그러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그러면 손해를 본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면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참 이게 곤혹스러웠던데 뭐냐면 국내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자 트럼프가 마두로를 생포해간 이유는 결국은 석유 때문이다. 근데 지금 어떤 그 유전 개발을 위한 어떤 그 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기회다. 아이고. 아니 그 기사 못 봤어요? 그 기사가 이미 나왔어요. 뭐 주식 사라 이런 것도 봤습니다.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진짜. 네, 사실상 그 왜냐하면 지금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 석유 회사들이 정말 날개를 달았거든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기에 푸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 신제국주의가 사실 경제력하고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나 영향을 주느냐를 봤을 때 저는 이 지금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란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게 공통점이 경제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아까 대표님이 사실 미국의 그런 이번 군사작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 작전이 너무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뚫고 마두로 체포에 성공했던 건 이 베네수엘라 경제난이 심해서 정전이 자주 돼가지고 정전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기 잡으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어떤 경제난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뭔가 방공망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신제국주의가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경제적인 파워와 만났을 때 오는 그런 시너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저희가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자 트럼프의 이제 2기 정부 출범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가장 먼저 뭘 꺼내들였습니까? 관세를 꺼내들였어요. 그래서 쫙 하면서 사실은 중국만 남겨놓고 이제 거의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본 협상, 본 게임은 4월에 있을 것이다. 올해 4월에. 이제 APEC 회의가 이제 그 4월에 중국에서 있죠, 아마. 이때 이제 그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관세 이후에 그다음에 무력, 군사력을 동원한 다시 미국 이익의 어떤 확장 전략 2단계로 넘어간 것이냐의 부분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단계인 관세 전쟁에 있어서 지금 본 게임인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지금 마두로를 생포한 게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냐. 중국 압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이번에 그 NSS 그 보고서 나온 거 신안보 전략, 신안보 전략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놀랍게도 일관적인 게 있다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혹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서방구를 미국이 멀러 독트린을 다시 주창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통제를 하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이게 놀랍게도 상당히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제국주의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구소련과 미국이라는 큰 대칭점이 생겼는데 저는 이번에 신제국주의가 만약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과 어디와 맞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미국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의 뭐 하메이니도 지금 러시아 망명한다.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그 아사드 대통령도 러시아 망명을 했고, 이렇게 보면 미국에 맞서는 게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서 어떤 누구 대 누구가 아닌 지금 미국 대 다 에브리바디. 아니 그러니까 될 양상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반공이라고 하는 명분 그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그게 거죠. 필요 없어진 미국이 거죠. 예. 맞아요. 그냥 오히려 더 솔직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면 노골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지금 노골적인 거고 아까 그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관세 이후에 무력으로 가는 2단계는 중국이나 뭐 러시아를 포함하겠지만 중국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 네, 그 공식이잖아요. 중국을 무력하면 그건 세계 대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게 모든 플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관세 이후에 그러면 중국하고 어떻게 협상할 건데 중국을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무를 건데 결국은 중국을 때릴 수는 없으니 중국 주변국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압박이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원하는 카드들을 미국이 얻고자 하는 배경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일 때 우리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 쿠션되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침공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기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경고를 보내기 굉장히 좋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조용히 계시잖아요. 저렇게 조용하신 러시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이제 전 세계 뉴스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되고 나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게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과거처럼 뭐 이렇게 냉정 구도에서 이러면 이러지 이렇게 딱딱 답이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번 취재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너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우리도 딱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뭐 신제국주의든 뭐든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에 입각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가장 좀 중요한 순간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드러나는 변화들 중에 몇 가지는 하나는 이제 지금이 우리가 신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는 하나 이유는 그 전에도 사실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미국이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로 많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냉전 시기에 그런 점에서 그 비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언제나 그것을 명분을 갖고 했다는 최소한 이건 인권을 위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평화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베네수엘라를 대통령을 축출한 다음에 바로 트럼프가 한 말은 자유나 평등이나 민주주의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해방 이런 게 아니라 석유를 우리가 가져올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되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건 우리는 서반구에서의 우리의 지배권을 확실히 할 거고 나머지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상관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관하는 경우는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이랑 관련돼 있을 때인 것 같고 날라갔다고 봅니다. 예, 그게 나토가 됐던 아니면 대만 문제가 됐던 뭐 그거는 거기 너네들끼리 한번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이익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에 다야라는 것들을
최근에 이 급격한 변화에서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상의 하나의 마디냐 아니면 일회적 이벤트냐가 따라서 이게 이제 이후가 전망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생포한 게 이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네.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그러니까 조성하고 그래서 석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그것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거면 그건 일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게 거니까. 아닐 수밖에 없고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처음에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을 때 아주 일부에서는 그 NSS 전략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중국 G2인 중국과의 어떤 대중 견제를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어두고 서방구에서의 뭔가 그 영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지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사실 대중견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가면 대중견제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중국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우리도 다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꿈에도 트럼프가 나올 정도로 막 되게 시달렸어요. 사실은. 어떤 너무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췄습니다. 그 마두로가 네? 추던 춤을 트럼프가 막 추면서 막 네. 그런 꿈도 꾸고 그랬는데 이 와중에 제가 희망을 얻은 딱 그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그 마두로 축출 이후에 어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말이 트럼프 임기 중에는 장난치지 마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트럼프 임기 중이라는 말입니다. 끝나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아무리 베네수엘라를 중간 선거를 노리고 이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ICE가 그 30대 미국 여성을 과잉 진압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뭔가 그 중간 선거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쨌든 그걸 트럼프가 잘 넘는다 할지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조금 안도가 되는 그런 일이었죠. 이번에 이제 그 전쟁 권한 결의안이 그 표결에 다시 붙여졌던 게 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무력 행위를 베네수엘라 당장은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막 굉장히 화가 났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의회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은 그렇게까지 무한대로 가서 쓸어버리는 그런 거를 트럼프가 계속 할 수도 없고 트럼프도 노세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권력은 과연 이 신제국주의를 이어갈 것인가.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상하원 의석 분포가 달라진다. 네. 말 그대로 여소야대가 만약에 창출이 된다. 그러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말에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트럼프가 진짜 살짝 꺾이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중간선거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제동을 걸 수 있는데 문제는 중간선거가 11월이에요. 올해 11월인데 그 전까지 지금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네요. 네. 그런 얘기를 외신 기자들하고 아직도 1월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중동 기존의 중동 정세도 확 다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번에 또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보면 사헬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라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부 쿠데타로 이렇게 정권이 물갈이가 됐어요. 뭐 말리, 뭐 부르키나파소, 뭐 기니,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정상들이 그러니까 쿠데타로 일으켜서 나라를 갈아엎은 이 정상들이 모여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그런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되게 이제 저 사람들은 아예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또 이번 침공을 규탄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다음 타겟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케빈 김 저기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갑자기 본국으로 소환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소환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4월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가는데 네. 그때 사실 이제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준비팀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런 지금 분석도 있어요. 네. 이 분석에 맞다면 지금 뭐 주변에서 지금 말씀한 그 우려와는 정반대 쪽으로 지금 트럼프가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근데 트럼프와 관련해서 뭔가 단정을 하지 말자. 단정할 수 예측을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근데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척을 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 당연히 북한은 미국하고 서로 친해진들 뭔가 오간들 혹시 이런 게 봤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푸틴한테 야 우크라이나로 빨리 휴전해. 안 해? 까불면 죽는다. 혹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아니요,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건 또 안 되나? 네. 오히려 계속 그런 러시아나 중국이나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해주고 있는 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서방구. 맞아요. 네. 네. 그- 그리고 대진표라는 게 있잖아요. 엄연히 이게 미국이 베네수엘라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네수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었던 거지. 그렇죠. 러시아 중국하고 사실 그렇게 할 생각조차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굳이. 장거리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사실 뭐 공중급유기까지 떠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 작전이 30분 만에 끝난 거지. 안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마두로 생포를 보면서 세계가 뭐했지만 백 몇십 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벌인 적도 맞습니다. 있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다 예. 사실. 그죠? 네. 이 점도 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